할머니, 잠깐만 여기 들어가서 기다려요. 밖에 나와서 소리 내면 저희 집안 끝나는 거예요. 철컥.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장례식에나 와야 할 손주가 오늘은 나를 산채로 묻어버리려고 왔더군요. 영하 10도 빈집 창고. 숨을 들이킬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곳에 내 폰까지 빼앗긴 채 혼자 남았습니다. 민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내려갔습니다. 인감도장만 손에 넣으면 내 집도 내 통장도 전부 자기 거가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수야, 너는 하나를 못 봤지. 내 낡은 조끼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내가 뺏지 못한 두 번째 폰이 있다는 걸. 지금부터 60초. 내가 차 시동을 켜고 이제 끝났다는 표정으로 핸들을 잡는 그 순간에도 그 폰은 조용히 녹음을 하고 위치를 찍고 전송 준비를 하고 있다. 너는 지금도 도장만 생각하지? 하지만 1분 뒤 찍히는 건 도장이 아니다. 딱 60초 뒤 내 이름이 피의자로 찍힌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달그락. 그 소리에 며느리 눈동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숟가락이 밥그릇 귀퉁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거든요. 내 귀가 어두워진 탓인지 아니면 이 집구석 공기가 무덤처럼 고요해서인지 쇠붙이 닿는 소리가 마치 내 뼈를 때리는 것 같더군요. 아침 밥상머리에는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국은 식어 빠져 미지근했고 김치는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맛이 쓴 이유는 반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맞은편에 앉은 며느리 수진 어미 때문이었죠. 바스락, 바스락. 며느리는 밥을 먹는 대신 식탁 위에 약 봉지를 뜯어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당뇨약. 내 입으로 들어갈 약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매섭고 정확하던지 모릅니다. 마치 약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개수를 세어가며 내 남은 수명을 계산기 두드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톡, 톡. 약 알갱이를 식탁 유리에 떨어뜨리며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약 제때 드셔야 해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저번에도 가스불 안 잠그셨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정신줄을 놓았는지 아니면 아직 쓸만한지 끊임없이 간을 보는 눈빛이었죠. 나는 묵묵히 국을 한술 떴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국물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내가 약해 보이면 저것들은 나를 더 빨리 치워버리려 들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직-직- 내 주머니 속에 넣어둔 낡은 폴더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늘 오던 입출금 알림 진동이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약을 세던 며느리의 고개가 맹수처럼 번쩍 들렸습니다. 어머님, 또 문자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그냥 광고 문자다. 내가 얼버무리며 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으려 하자 식탁 끝에 앉아 묵묵히 밥만 퍼먹던 손주 녀석 민수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할머니, 저 보세요. 민수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내가 멈칫하며 주저하자 며느리가 밥숟가락을 딱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민수한테 주세요. 어머님,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잖아요. 괜히 잘못 눌러서 사고 치지 마시고요. 며느리는 들고 있던 약 봉지를 탁 접어버렸습니다. 그 탁 소리에 내 손이 먼저 굳었습니다. 사고 치지 마라.
그 말에 내 숟가락이 허공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힘없이 폰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익숙하게 내 폴더폰을 열더니 문자함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확인한다는 핑계였지만 녀석의 엄지손가락은 정확히 입출금 알림 문자함에 멈춰 있었습니다. 손주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릴 때 내 폰을 변기에 빠뜨려도 나는 웃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내 폰을 뺏어가며 할미 숨통을 조이는구나. 그때 민수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아버지, 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스피커폰이 아니었는데도 수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가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민수야, 출발했냐? 아니요, 지금 밥 먹고. 밥이 문제야? 오늘 등기소 마감이 3시라고 했잖아. 서류 접수 못하면 다 끝이야. 당장 엄마 모시고 나와. 등기소 마감. 3시. 그 짧은 단어에 내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놈의 인감도장. 내 노후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그 도장 하나 때문에 내 자식과 손주가 이 아침부터 작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수는 힐끔 나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할머니 눈치채시면 어떡해요. 눈치는 무슨, 엄마는 어차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바람 쐬러 간다고 하고 모시고 가. 빈집 창고, 그거 있는 거 확실하지? 네, 도장요. 거기 있는 거 확실해요. 나는 못 들은 척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이 출렁거려 식탁보에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장은 평생 이불 속 깊이 숨길 수 있어도 자식놈들의 탐욕은 숨길 수가 없는 법인가 봅니다. 전화를 끄는 민수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시죠. 날씨도 좋은데 저랑 드라이브나 가요. 옛날 살던 집 한번 다녀오라고 아빠가 그러시네요. 드라이브라니.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 폐가 쥐새끼나 들락거리는 그곳에 가는 걸 두고 드라이브라고 포장하는 꼴이라니. 너희들은 내가 정말로 늙어서 뇌까지 쪼그라든 노인네라고 믿고 싶은 모양이구나. 하지만 나는 그래, 가자 하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거절해봤자 힘으로라도 끌고 갈 기세였으니까요. 현관으로 향하는데 민수가 내 낡은 가죽 가방을 낚아채듯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가방 무거우시잖아요. 제가 들게요.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녀석이 가방을 챙깁니다. 그 안에 도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게 뻔했습니다. 나는 녀석의 등 뒤를 따라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민수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민수의 옷깃을 정리해주는 척하며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3시야. 3시 넘기면 우리 다 죽어. 도장 못 찾으면.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내 쪽을 힐끔 보고는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문만 확실히 잠가. 잠깐이면 돼. 그 말이 목구멍에 걸려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척 신발끈만 2번이나 다시 묶었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의 서늘한 냉기가 엉덩이를 찔러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민수는 백미러로 힐끔힐끔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의 말이 뼈에 사무치게 이해가 되더군요.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가둬서라도 억지로라도 도장을 찍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려고 금은방으로 달려가던 30년 전의 그 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내 손가락에서 빠져나간 결혼 반지. 그 반지를 판 돈으로 아들을 공부시켰는데 그 공부한 머리로 아들은 나를 속일 궁리만 했나 봅니다. 그때는 반지를 팔면서도 아들이 잘 될 거라는 희망에 가슴이 벅찼는데 오늘은 가슴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눈물에 번져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물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나를 감시하는 손주 녀석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차는 점점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끈했던 포장도로가 끝나고 울퉁불퉁한 흙길이 나타났습니다. 투두둑, 투두둑. 바닥을 때리는 자갈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차체가 덜컹거릴 때마다 지팡이를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축축했습니다. 다 왔어요, 할머니. 차가 멈춰섰습니다. 뿌연 먼지가 피어올라 창문을 덮쳤습니다. 민수가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낡아빠진 슬레이트 지붕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아 폐가가 되어버린 그 집. 내리세요. 제가 모실게요. 민수가 차 문을 열어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니라 내 품에 안긴 가방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을 몰래 더듬었습니다. 민수가 뺏어간 휴대폰 말고 내가 몰래 챙겨온 비상용 물건.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감촉이 닿았습니다. 작은 버튼의 요철이 손가락 끝에 느껴졌습니다. 이것만큼은 뺏길 수 없다. 이건 돈이 아니라 내 마지막 목숨줄이니까. 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등 뒤에서 민수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저벅, 저벅. 자갈 밟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내 피부치가 내 등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저 흉물스러운 폐가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면 저것들은 더 쉽게 나를 버릴 겁니다. 민수야, 할미는 오늘 당해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낡은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창고 문이 보였습니다. 다 썩어가는 녹슨 문고리에 새 자물쇠만 달랑 새 것이더군요. 누가 봐도 오늘을 위해 준비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때 민수 손이 내 등 뒤에서 내 가방 끈을 슬쩍 더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내가 아니라 가방만 데려온 사람처럼요. 녀석의 손목에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 있더군요. 끽. 낡은 철대문이 살아있는 것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녹슨 경첩이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꼭 도망쳐라, 어서 도망쳐라 하고 나를 말리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나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내 앞에는 허리까지 자란 자풀이 무성했고 내 뒤에는 덩치 큰 손주 녀석이 버티고 서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조심해서 오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민수가 내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축축하던지 녀석의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식은땀이 내 옷소매를 적실 정도였습니다. 나는 모르는 척 지팡이로 자풀을 헤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폐가가 된 지 오래된 우리 옛집. 지붕은 반쯤 무너져 하늘이 숭숭 뚫려 있었고 마당 구석에는 누가 버리고 갔는지 모를 깨진 항아리들만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은 시간들이 쌓여 있는 무덤일 뿐이었죠. 민수야, 왜 하필 여기냐? 내가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민수는 내 눈을 피하며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아빠 말로는 저기 창고 안쪽 선반에 두셨대요. 기억 안 나세요? 뭘 말이냐? 아, 도장요. 할머니 인감 도장. 녀석의 입에서 기어이 도장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나는 녀석이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벅. 창고로 다가갈수록 민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녀석은 자꾸만 주머니 속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거겠죠. 3시. 등기소 마감 시간. 그놈의 시간이 녀석의 목줄을 죄고 있는 겁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문은 칠이 다 벗겨져 나무결이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고리를 보는 순간 내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 썩어가는 녹슨 문고리에 새 자물쇠 하나만 달랑 매달려 있더군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은색 몸체. 누가 봐도 오직 나를 가두려고 사온 물건이었습니다. 나는 짐짓 놀란 척 물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냐? 우리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었냐? 내 질문에 민수가 화들짝 놀라며 말을 더듬더군요. 아, 그게 아빠가 저번에 와서 달아두셨대요. 귀한 물건 있다고. 민수는 황급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열쇠 구멍을 한 번에 찾지 못해 철그럭거리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철그럭 탁. 겨우 자물쇠가 열리고 민수가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훅마이너스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둠이 입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세요. 저 안쪽 선반이에요. 민수가 턱짓으로 창고 안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멈칫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저기 들어가면 안 된다. 저기 들어가면 끝이다. 내가 주저하자 민수가 내 등 뒤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빨리요. 저 바쁘단 말이에요. 녀석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가식적인 친절이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짜증과 초조함이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녀석의 두 손이 내 등판에 닿았습니다. 들어가시라니까요. 밀쳐졌습니다. 세게 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에 내 지팡이 끝이 바닥 돌부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균형이 무너지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찢는 고통에 눈앞이 번쩍하더군요. 매캐한 먼지가 입안으로 밀려들어와 기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콜록. 민수야. 내가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쾅! 눈앞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한 줄기 들어오던 햇빛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 차가운 쇠막대가 맞물리며 내 인생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 소리.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멍하니 그 소리의 잔향을 듣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내 손주가, 내가 업어 키운 내 핏줄이 정말로 나를 이 어둠 속에 가두다니요. 민수야, 문 열어라.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지팡이를 더듬어 찾은 뒤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쿵. 오래된 나무 문이 덜컹거렸지만 굳게 잠긴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잠깐만 계세요. 금방 와요. 문 밖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떨리지만 냉정한 목소리. 잠깐이라니. 나를 여기 가두고 어딜 가려는 거냐? 문 열어. 당장 열지 못해. 내가 악를 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 대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가뒀어. 아니, 모셔뒀어. 수진이. 며느리였습니다. 나는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응, 도장 찾았어. 가방에 있더라. 서류도 다 있고. 민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한테 죄송하다며 떨리던 목소리가 돈 냄새 맡은 사람처럼 가벼워지더군요. 할머니 폰? 내가 갖고 있어. 아무한테도 연락 못해. 걱정 마. 응, 여기서 등기소까지 10분이야. 지금 출발하면 마감 전에 찍어. 내 폴더폰. 아침 밥상에서 보이스피싱 막아준다며 가져갔던 내 폰이 지금 녀석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 문틈으로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저 원망하지 마세요. 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이에요. 아빠 사업 한 번만 일으키면. 민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자기 합리화하듯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편한데 가셔야죠. 편한데. 결국 녀석들의 계획은 그거였구나. 도장은 뺐고 나는 요양원에 처박아 두고 자기들끼리 내 땅 팔아먹고 잘 살겠다는 거였구나. 민수야.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내가 사람 새끼냐? 가만히 계세요. 소리 질러봤자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벅, 저벅, 저벅.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가지 마라. 민수야. 나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르릉 마이너스. 차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이어가 자갈밭을 지니기는 소리와 함께 차는 매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정적. 무거운 침묵만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보이는 건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신락 같은 빛 한 줄기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내 거친 숨소리만이 이곳에 존재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볼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 억울해서,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일해서 지킨 재산인데 그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손주가 할미를 가두는 세상이라니.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 속옷 안쪽 깊숙한 곳에서 미세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맞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민수가 가져간 폴더폰 말고 내가 몰래 숨겨온 진짜 무기. 내 두 번째 스마트폰이 손에 잡혔습니다. 3년 전 박 변호사가 혹시 모르니 하나 더 만드세요라며 쥐어줬던 그 낡은 스마트폰. 나는 어둠 속에서 화면을 켰습니다. 액정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습니다. 화면에는 음성 녹음 중이라는 빨간 글씨와 함께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녹음 중 4215. 집에서 나올 때부터 켜둔 탓에 차 안에서의 대화, 민수의 욕설, 그리고 방금 전 통화 내용까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켜둔 예약 전송 앱을 확인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손봐둔 거였습니다. 내가 손 뗄 필요도 없었죠. 9분 후 자동 전송 박 변호사. 여기서 등기소까지 차로 딱 10분. 민수 성격에 마음이 급해 신호 한 번만 걸려도 9분은 금방입니다. 민수가 떠난 지 벌써 1분. 녀석은 모를 겁니다. 지금 자기가 내 목을 조른 게 아니라
자기 발목에 족쇄를 채웠다는 사실을요. 나는 벽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민수야. 도장은 내가 가져갔다만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딱 9분 뒤 내 폰이 아니라 박 변호사 폰이 먼저 울린다. 멀어지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내 심장 박동 소리보다 더 작게 들릴 때쯤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완벽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빛이라고는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실오라기 같은 한 줄기 햇살뿐. 그제야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더군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문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바지 천이 쩍쩍 달라붙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픔보다 더 시린 건 가슴 한구석이었습니다. 내 새끼가, 내 손주가 나를 여기에 버렸다. 그 사실이 어둠보다 더 무겁게 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송대기 8분 20초. 이제 8분입니다. 이 8분이 지나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니, 민수의 인생이 먼저 달라지겠죠. 지금 이 시각 민수는 운전대를 잡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게 뻔합니다. 저 멀리서 트로트 한 소절이 바람에 실려오는 걸 보니 차 안에서 라디오까지 켠 모양입니다. 조수석에 놓인 내 낡은 가방을 힐끔거리며 그 안에 든 인감도장이 50억짜리 수표라도 되는 양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겠죠. 죄책감 따위는 성공이라는 단어 뒤로 구겨 넣으면서 말이죠. 전송대기 5분. 시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창고 안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웅크린 채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가 5살 때였나?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엉엉 울고 있던 녀석을 찾았을 때 녀석은 내 치맛자락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나 버리지 마.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절대 안 버린다며 달랬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 고사리 같던 손이 나를 창고에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렸네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기다려야 한다. 저 타이머가 0이 될 때까지. 전송대기 1분 30초. 민수의 차가 등기소 근처 사거리에 멈춰 섰을 시간입니다. 초조해서 핸들을 꽉 쥐고 있겠죠. 신호가 왜 이렇게 기냐며 입술을 물어뜯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민수야, 내가 봐야 할 건 신호등이 아니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폰이지. 전송대기 10초. 나는 벽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녀석의 비명소리를 똑똑히 듣고 싶었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전송 완료. 화면에 뜬 완료 글자.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공은 내 손을 떠났습니다. 등기소 주차장. 민수는 차를 세우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을 그 순간 녀석의 스마트폰이 짧게 2번 울렸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박 변호사. 그리고 도착한 문자 한 통. 박민수 씨. 등기소 주차장 맞죠? 지금 파일 확인하세요. 내 위치를 알고 있다는 섬뜩함. 그리고 그 아래 첨부된 음성 파일 하나. 민수는 홀린 듯 자기 손가락으로 그 파일을 눌렀을 겁니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변호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왜 하필 여기냐?
아빠 말로는 저기 창고 안쪽 선반에 두셨대요.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그건 자기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파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장요. 할머니 인감 도장. 들어가시라니까요.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 자물쇠가 잠기는 차가운 소리. 주차장 한복판에서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겠죠. 자기가 저지른 짓이 생중계되듯 변호사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 그제야 민수의 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박 변호사. 여보세요? 변호사님? 민수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변호사의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박민수 씨, 방금 들으셨죠? 이 녹음 파일과 위치 정보, 지금 신고 접수창에 띄워놨습니다. 전송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접수됩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설명 필요 없고요. 지금부터 딱 15분 드립니다. 15분 안에 다시 그 창고 문 열고 영상 통화 거세요. 할머니 얼굴 안전하다는 거 내 눈으로 확인 안 되면.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납치 및 감금, 존속 유기 혐의로 바로 접수합니다. 15분입니다. 지금부터. 전화가 끊겼습니다.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던 민수가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차에 다시 올라타는 소리가, 시동이 2번 헛돌고 급하게 꺾이는 타이어 마찰음이.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춥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쥔 이 작은 기계가 내 존엄을 지켜줬으니까요. 나는 어둠 속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제 15분. 내가 나를 가둘 때 걸린 시간은 9분이었지만 내가 나를 살리러 오는 시간은 지옥 같은 15분이 될 거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어서 와라, 민수야. 와서 이 문을 열어라.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도장이 아니라 내 놈 손목부터 잡을 거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건 민수 비명이 아니었다. 진짜 괴물. 바로 내 아들놈의 목소리였다. 타이어가 자갈밭을 지니기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와 동시에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녀석은 시동을 끌 새도 없이 운전석 문을 박차고 튀어나왔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넥타이는 삐뚤어진 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가두고 콧노래를 부르며 떠나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군요. 그저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공포에 질린 눈동자만 희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수는 미친 사람처럼 창고를 향해 달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내 귀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녀석은 창고 문 앞에 멈춰서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열쇠를 찾는 손이 어찌나 덜덜 떨리는지 보고 있는 내가 다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철그럭 소리와 함께 녀석은 기어이 열쇠 꾸러미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입에서는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습니다. 녀석은 허겁지겁 흙투성이가 된 열쇠를 주워들었습니다.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쑤셔 넣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아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자기가 채운 자물쇠를 자기가 풀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그 꼴이라니. 참으로 우스운 풍경이었습니다. 겨우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민수는 자물쇠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나오세요. 빨리요. 전화 좀 받아보세요. 녀석은 어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시킨 대로 내 목소리를 들려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창고 안에서 돌아오는 건 서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녀석은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창고 안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빗줄기가 곰팡이 핀 벽과 바닥을 훑쳤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 갔어? 민수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창고 안을 휘적거렸습니다. 구석에 쌓인 농기구 뒤를 살피고 빈 항아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없었습니다. 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잠갔는데. 내가 분명히. 녀석은 뒷걸음질 치다 무언가를 밟았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녀석이 플래시를 비췄습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내 지팡이. 그리고 그 옆에 발에 밟혀 으깨진 하얀 약 봉지들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개수를 세며 던져줬던 그 약들이 바닥에 처참하게 쏟아져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가 지팡이를 두고 사라졌다. 이건 도망친 게 아니라 증발한 겁니다. 그 순간 민수의 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징. 박 변호사였습니다. 받아라, 민수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받아서 내 죄를 확인해라. 민수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변호사에게 말하는 순간 바로 경찰차가 출동할 테니까요. 녀석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이 노망난 노인네가. 녀석은 창고 밖으로 뛰쳐나와 마당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자풀이 무성한 폐가, 숨을 곳이라고는 없는 텅 빈 마당. 공포가 녀석의 발목을 잡고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뒤편 무성하게 자란 대나무 숲 사이, 검은색 세단 뒷좌석 창문 너머로 말입니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십니까? 운전석에 앉은 박 변호사가 백미러로 나를 살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덕분에 살았네. 박 변호사는 내 문자를 받자마자 근처 골목에 대기하던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창고 뒷문은 널빤지로 대충 막아둔 상태라 뜯어내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축해 차에 태우고 숨을 돌리자마자 민수가 도착한 겁니다. 저 녀석 지금쯤 넋이 나갔을 겁니다. 박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감 1분 전입니다. 지금 바로 신고 접수 누르겠습니다. 아니, 잠깐. 아직 누르지 말게. 내가 손을 들어 박 변호사를 말렸습니다. 경찰은 나중이다. 저놈한테 보여줘야 할 게 남았어. 보여주다니요? 나는 창밖의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녀석은 이제 울먹이며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나오세요. 장난치지 마시고요. 장난? 내 놈한테는 이게 장난으로 보이냐? 나는 박 변호사에게 내 두 번째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저 녀석한테 영상 통화를 걸게. 영상 통화요? 그래. 내가 어디 있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당에서 서성이던 민수의 주머니가 울렸습니다. 녀석은 화들짝 놀라 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박 변호사 이름. 녀석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아니라 할머니가. 녀석이 변명하려던 찰나 나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민수의 폰 화면에 내 얼굴이 떴을 겁니다. 편안하게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는 서늘한 표정의 내 얼굴이 마당에 서 있던 민수가 폰을 들고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더군요. 녀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나무 숲 쪽에 주차된 검은색 차를 발견했습니다. 선팅이 짙어 안은 보이지 않았겠지만 녀석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나는 폰 마이크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차 밖에 민수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찾지 마라. 난 이미 여기서 빠져나왔다. 아? 할머니? 그리고 도장은 내 가방이 아니라 내 품에 있다. 나는 품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카메라에 비쳤습니다. 아침부터 가방을 뺏으려 안달이던 놈의 욕심. 내 욕심이 내 미끼였다. 민수가 훔쳐갔다고 믿었던 그 가방 속에는 쓰레기 같은 신문지 뭉치만 들어있었으니까요. 녀석은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훔친 건 빈 껍데기였고 자기가 가둔 건 허공이었다는 것을. 할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멈춰요. 민수가 우리 차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박 변호사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출발해. 부르릉. 엔진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차를 쫓아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가지 마세요. 백미러 속에서 녀석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까 내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녀석도 처참하게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차는 비정한 속도로 녀석을 뒤로 한 채 멀어졌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갈까요? 등기소로 갈까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기소는 의미 없다. 가자. 내 집으로. 이 모든 판을 짠 아범부터 잡아야 한다. 오늘 밤 그 집 식탁은 아침보다 더 차가울 겁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며 살았던 그 집. 내 아들 박상훈의 집. 아니, 내 피를 빨아지은 흉물스러운 성이 보였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직도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 이 아파트 보증금을 마련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식당 설거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나는 웃었습니다. 내 새끼, 번듯한 아파트에서 살게 해줘서 고맙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내 뼈가 녹아내려도 자식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나는 그 아파트에 내 뼈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의 뼈를 때리러 가는 길입니다. 어르신, 다 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아파트 입구. 평소 같으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을 그 문이 오늘따라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같이 올라갈까요? 경찰 부를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네. 증거가 있으니 먼저 저놈 입으로 자백부터 받아야 해. 나는 박 변호사에게 10분만 대기하라고 이르고 홀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헝클어진 머리, 흙투성이가 된 바지, 그리고 도끼가 서린 눈빛. 더 이상 식모살이하던 늙은 어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띠띠띠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 녀석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녀석은 TV를 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냐? 도장은 일은 잘 처리했. 아들은 뒤를 돌아보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민수가 아니라 창고에 갇혀 있어야 할 나였으니까요. 아들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엄마. 녀석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걱정도 안도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당황, 그리고 짜증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 민수는? 아들은 내 흑투성이 몰골을 보고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행방부터 찾더군요. 나는 말없이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는 소리에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왜? 내가 돌아오면 안 될 곳이라도 왔냐? 아니, 그게 아니라 민수랑 바람 쐬러 간다고. 바람?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내 아들놈이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부는 창고에 나를 가두더구나. 자물쇠까지 채워서 말이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더군요. 역시 내 아들다웠습니다. 민수가, 걔가 미쳤나 봐요. 제가 그 녀석 혼낼게요. 엄마, 일단 앉으세요. 아들은 나를 소파에 앉히려 했습니다. 그 손길이 뱀처럼 미끌거렸습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다. 민수 탓하지 마라. 나는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아까 차 안에서 박 변호사가 출력해준 민수가 들고 있던 서류의 사본이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대리인 박민수, 그리고 그 아래 위임인 란에 선명하게 찍힌 도장. 내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흠칫하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그러더구나. 아빠가 시켰다고. 아빠 사업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머리 굴러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오해해요. 저는 그냥 도장 좀 찾아오라고 했지 가두라고는 안 했어요. 민수가 과잉 충성한 거예요. 과잉 충성? 제 자식을 방패막이로 삼는 꼴이라니. 기가 찼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뭐냐? 나는 두 번째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응, 수진아. 도장 찾았어. 지금 바로 등기소로 쏠게. 3시 전엔 무조건 도착해. 아빠 말로는 창고 안쪽 선반에 두셨대요.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편한데 가셔야죠.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 그게 변명하지 마라. 내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 녹음 파일, 지금 박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기 직전이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아들이 비로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내 바짓가랑이를 잡더군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간방 가면 아시잖아요. 우리 집 다 망해요. 집이 망해? 나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수리에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였습니다. 저 머리가 휘어질 동안 나는 내 머리가 다 빠지도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감금이고 배신이었습니다. 내가 망하는 게 겁나냐? 내 어미가 창고에서 얼어 죽는 건 안 겁나고?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들은 내 눈치를 보며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받아라. 내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해. 민수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나도 들어야겠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나 좀 살려줘. 민수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녀석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 문 잠그라고 해서 잠갔고 도장 찾으라고 해서 찾았잖아. 근데 할머니가 없어. 귀신같이 사라졌다고. 민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신고한대. 15분 지났어. 경찰 오면 나 끝장이야. 아빠가 좀 막아줘. 변호사한테 전화 좀 해줘. 아들은 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나를 한번 쳐다보고 전화기를 한번 쳐다보고 계산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야. 아들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 아빠 그게 무슨. 난 너한테 그런 거 시킨 적 없다. 뭐라고? 내가 알아서 한 짓이잖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전화기 너머에서 민수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빠, 지금 나 손절하는 거야? 난 모르는 일이다. 끊어. 뚝. 아들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보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들으셨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 저놈이 혼자 미쳐서 날뛴 거예요.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살 길 찾겠다고 제 자식을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꼴. 그게 바로 내 아들의 민낯이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반지를 팔아 키운 아들은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건 괴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상훈아, 내가 낮게 불렀습니다. 네. 엄마, 저 믿으시죠? 아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지팡이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 서류 봉투 다시 봐라. 네.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내가 던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그건 녀석도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는 민수가 숨겨둔 종이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뒀던 위임 확인서였습니다. 나는 지팡이 끝으로 그곳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확인서 보증인 란을 봐라. 아들의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보증인 박상훈. 아들의 이름 세 글자.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찍힌 아들의 지장. 민수가 서류를 준비할 때 혹시 몰라 아빠인 내 놈한테 받아둔 확인서였습니다. 너는 민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했겠지만 민수는 겁이 많아. 혼자 덤탱이 쓰기 싫어서 내 지장을 받아뒀더구나. 아들의 손에서 서류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민수도 너를 못 믿은 게지. 자식 교육 한번 잘 시켰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아들이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이거 신고하면 저도 잡혀가요. 민수도 잡혀가고 저도 잡혀가면 우리 집안 끝장나요. 엄마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놈을 자식이라고 믿고 산 내 세월이 불쌍해서였습니다. 원하는 거? 나는 지팡이로 아들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래.
끝장 한번 보자.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가지 마. 박 변호사한테 전화하지 마. 띠띠띠띠. 도어락이 열리고 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찬 공기가 뜨거워진 내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박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던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아주 시원해.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층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온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튀어나왔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 풀려버린 다리, 민수였습니다. 창고에서 우리 차를 놓친 뒤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온 거였습니다. 민수는 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선 박 변호사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민수의 시선이 열린 현관문 틈으로 보일 엎드려 울고 있는 아빠에게로 향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민수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아빠가 날 버렸어? 민수는 나를 지나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집안에서 또다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울부짖음. 나는 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세. 어디로 모실까요? 경찰서로 갈까요? 나는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콩가루가 된 집구석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나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법원으로 가세. 오늘부터 저것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내일 아침 법원에서 먼저 울게 만들 사람은 바로 박상훈이다. 할머니와 박 변호사가 떠난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야? 아까 통화한 거 진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 소파에 앉아있던 상우는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아, 임마, 넌 지금 그게 중요해? 내 할미가 법원 간다잖아. 법원? 상우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거 다 연기야. 겁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내가 보증인 란에 서명한 건 그냥 형식상 그런 거지. 진짜 널 버리려고 했겠냐? 상우는 민수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나가면 우리 다 끝나. 가족. 그 단어는 오늘따라 비릿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서 할머니를 창고에 가두라고 했어? 누가 가두래? 그냥 도장만 확인하라고 했지. 내가 과잉 충성한 거라니까? 상우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지금 누구 탓할 때가 아니잖아. 수진은 민수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문자 봤어? 카드사에서 알림 왔어. 이번 달 대출 이자 연체되면 바로 압류 들어온대. 민수의 주머니 속 폰이 때마침 징징 울렸습니다. 독촉 문자였습니다. 박민수 고객님, 오늘 자정까지 입금 확인이 안 되면 신용정보사로 이관됩니다. 현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인감 도장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던 빚더미가 이제는 산사태가 되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원래 예민하신 분이잖아. 상우는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화가 좀 나신 거야. 며칠 지나면 풀려.
노인네가 혼자 나가서 뭘 어쩌겠어? 결국 우리밖에 없는데. 아빠, 할머니 진심인 것 같았어. 눈빛이 예전 할머니가 아니었다고. 민수는 아까 창고 앞에서 봤던 텅 빈 바닥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없었고 바닥엔 약 봉지만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지도 못하는 분이 약도 없이 사라졌다. 그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내가 죽일 뻔했어.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거기 갇혀서 약도 못 드시고 잘못됐으면 진짜 내가 살인자 될 뻔했다고. 그러자 상우는 벌떡 일어나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박민수. 상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아니라 겁이 난 떨림이었습니다. 상훈의 눈에 시뻘건 핏발이 섰습니다. 살인자? 강금? 너 어디 가서 그딴 소리 입도 뻥긋하지 마. 아빠가 시켰잖아. 증거 있으면 뭐해. 내 손으로 잠갔잖아. 상우는 민수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잘 들어. 자물쇠 산 놈 누구야? 너야. 할머니 폰 뺏은 놈 누구야? 너야. 창고 문 잠그고 열쇠 주머니에 넣은 놈. 그것도 너라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아빠가 시켰어도 실행한 건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상우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나 혼자 안 죽어. 이 일 터지면 자물쇠 채운 내가 1순위로 구속되는 건 너야. 그러니까 입 다물어. 무조건 오해라고 해. 알았어? 민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때 상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훈은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목소리를 싹 바꿨습니다. 김 사장. 그래. 나야. 방금 전까지 아들에게 협박을 퍼붓던 목소리가 세상 점잖은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동창회? 오늘이지. 그럼 가야지. 내가 오늘 한턱 쏘기로 했잖아. 걱정 마. 요즘 사업? 굴러는가? 집안일? 별거 없어? 민수는 기가 차서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동창회를 간다고? 전화를 끊은 상우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옷 갈아입어. 어디를? 오늘 내 고교 동창회야. 지역 유지들 다 모이는 자리라고. 거기서 투자금 좀 땡겨야 숨통이 트여.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할머니가 법원 갔는데 술 마시러 가겠다고? 상우는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도장만 제대로 받아왔어도 내가 이 짓 안 해. 상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매며 쏘아붙였습니다. 너랑 며느리도 같이 가. 가서 효자 노릇해. 우리 집안 아무 문제 없다고 화목하다고 보여줘야 투자를 받을 거 아니야. 싫어. 난 안 가. 안 가면 당장 내일 신용불량자 돼서 길바닥 나앉을래? 상훈의 협박에 며느리 수진이 민수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보, 일단 가자. 가서 비위 좀 맞추고 돈이라도 빌려보자. 응? 민수는 억지로 정장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멀끔한 양복을 입은 사내. 하지만 그 손은 할머니를 가둔 범죄자의 손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자 차가운 금속이 만져졌습니다. 아까 창고 앞에서 주었던 자물쇠 열쇠였습니다. 민수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열쇠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아프다. 하지만 차가운 창고 바닥에 쓰러졌을 할머니의 무릎보다는 덜 아플 겁니다. 민수야, 웃어. 현관을 나서는 상우는 명령했습니다.
가서 티내면 죽는다. 우린 효자고 할머니는 치매기가 좀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거야. 알았지?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가자. 가서 쇼를 하자. 하지만 아빠 그거 알아?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야. 그리고 박 변호사 그 사람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민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무너질 사람은 아빠다. 샹들리에가 쏟아지는 호텔 연회장. 상우는 마치 회장이라도 된 듯 중앙 테이블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빼입은 상우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건배사를 외쳤습니다. 자, 우리 동기들의 성공을 위하여. 위하여.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지역 유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상우는 가장 성공한 사업가이자 효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 이번에 어머니 칠순 잔치 크게 했다며? 동창 한 명이 묻자 상우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내 보물 1호잖아. 이번에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들 내가 싹 정리해드렸어. 상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서류에 도장만 딱 찍으면 끝이라니까. 어머니가 나 믿고 다 맡기시더라고. 편하게 사시라고. 옆에 서 있던 민수와 며느리 수지는 어색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민수는 샴페인 잔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할머니를 가두고 온 주제에 사람들 앞에서 효자 노릇을 하는 아빠가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터지면 정말 끝장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육중한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소란스럽던 연회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박 변호사, 그리고 그 옆에 지팡이를 짚고 선 노인, 할머니였습니다. 흑투성이 옷은 갈아입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분 상훈이네 어머니 아니셔?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상훈의 동창회 장소를 이미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상훈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갔습니다. 아니, 오실 거면 말씀을 하시지. 여기는 웬일이세요? 박 변호사는 또 왜? 상훈이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빨리 모시고 나가. 사람들이 보잖아. 상훈이 박 변호사에게 눈짓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상훈의 손을 지팡이로 쳐냈습니다. 딱! 매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엄마, 왜 그러세요? 사람들 보는데 창피하게. 창피? 할머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놈 체면 깎이는 건 창피하고 내 어미가 창고에 갇혀 죽을 뻔한 건 안 창피하냐? 순식간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창고? 갇혀? 무슨 소리야? 상우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치매기가 있으셔서 오락가락 하십니다. 엄마, 제발 좀 가시죠. 치매, 오락가락?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대신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상훈 씨, 말로 하면 안 믿으실 테니 소리로 듣시죠. 박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철컥.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연회장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편한데 가셔야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창고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감금? 박 변호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기 녹취록과 위치 정보, 그리고 인감 서류 악용 정황까지 방금 경찰에 고소장 접수됐습니다. 아니야. 모함이야. 상훈이 악을 썼습니다.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우리 어머니 꼬드겨서 재산 가로채려는 놈이라고요. 민수야, 너도 말 좀 해봐. 우리가 언제 그랬어. 상훈은 급한 대로 민수를 끌어들였습니다. 민수야, 내가 말해. 할머니가 제 발로 들어가신 거지? 우리가 가둔 거 아니지?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꽂혔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의 눈은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입 잘못 놀리면 죽는다. 할머니의 눈은 그저 묵묵히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는 깊은 눈. 그 눈을 보자 민수의 주머니 속에 있던 열쇠가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짤랑. 은색 열쇠였습니다. 할머니를 가뒀던 그 자물쇠의 열쇠. 이게 뭐냐? 상훈이 당황해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갔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변명 안 합니다. 뭐? 하지만 아빠가 시켰잖아요. 도장 뺏으라고. 창고에 가두라고. 민수야, 너 미쳤어? 상훈이 손을 들어 민수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피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 민수의 절규가 연회장을 흔들었습니다. 나 이제 아빠 꼭두각시 안 해. 할머니 가둔 건 나지만 시킨 건 아빠잖아. 보증인 서명도 아빠가 했잖아. 민수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뭉치를 꺼내 던졌습니다. 아까 집에서 나오기 직전 혹시 몰라 몰래 챙겨 나왔던 확인서였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보증인 박상훈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훈을 보던 동창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와, 박상훈, 너 진짜 쓰레기였구나. 어떻게 자기 엄마를 가두냐. 사업 자금 때문에? 여기저기서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상훈은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저놈이 미쳐서 그래.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훈이 쌓아 올린 성공한 사업가, 효자라는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상훈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상훈아. 할머니의 부름에 상훈이 움찔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게 이거냐? 할머니는 화려한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깟 껍데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내 아들까지 범죄자로 만들었냐? 엄마, 제발 나가서 얘기해. 여기서 이러면 나 진짜 망해. 상훈은 끝까지 자기 체면만 걱정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넌 이미 망했다.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사람이 덜 돼서 망한 거다. 할머니는 박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 볼 건 다 봤네. 두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 이거 해결해주고 가. 상훈이 달려들려 했지만 주변 동창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아, 상훈아. 추하다. 그만해라. 경찰 불러.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상훈의 비명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길, 민수가 따라 나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민수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일어나라. 할머니, 죗값은 눈물로 갚는 게 아니다. 법으로 갚는 거다. 할머니는 민수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감방에 가든 벌금을 내든 내 힘으로 책임져라. 그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할머니는 대기하고 있던 박 변호사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호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연회장 안에서는 여전히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상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30년 묵은 체증이 이제야 내려가는 것 같아.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물기. 하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저들에게 뺏긴 내 인생. 이번엔 내가 가져간다. 그날의 동창회 사건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아들 상우는 동창들 사이에서 페류나로 낙인 찍혔고 사업 자금줄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국 부도를 막지 못한 녀석은 그토록 자랑하던 아파트와 외제차를 모두 경매로 넘겨야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며느리 수진이가 이혼 서류를 던지고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돈으로 묶인 가족이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녀석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법원을 통해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무리를 짓기 위해 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앞에는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손주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녀석은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행유예가 떨어지자 회사에서도 잘렸고 지금은 물류센터에서 상자 나르는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왔냐? 내 물음에 민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지난달 첫 월급 탄 거예요. 통장도 다 압류돼서 현금으로 뽑았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챙겨드리지 못한 것들 이제야 드려요. 죄송해요. 너무 늦어서. 민수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30만 원은 용돈 축에도 못 꼈을 돈입니다. 하지만 녀석이 땀 흘려번 돈이라 그런지 봉투가 꽤 묵직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져가라. 할머니,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받아만 주세요. 용서? 나는 지팡이로 바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 내가 흘린 땀은 내 죗값을 씻는 데 써라. 내 약값은 내 돈으로 내가 낸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녀석은 예전처럼 매달리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내가 녀석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 방식이었으니까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박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서류 맨 위에는 기부 서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꾹 눌렀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네, 진행하세요. 이 도장은 이제 누구 빚 갚아주려고 찍는 게 아닙니다. 나처럼 돈 없어서 서러웠던 아이들에게 주려고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30년 동안 내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나는 근처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따뜻하게 말아줘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내 앞에 놓였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깍두기 국물을 붓고 밥 한 공기를 툭 털어 넣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뚝배기에 숟가락 닿는 소리가 달그락거렸습니다. 예전엔 며느리 눈치 보며 밥알을 세던 소리였는데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경쾌하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내 30년 세월을 녹여주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뺏길까 걱정할 필요도 없는 온전한 내 밥상. 나는 국밥 한 그릇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비웠습니다. 트림이 절로 나왔습니다. 누가 들으면 주책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식당을 나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열쇠였습니다. 얼마 전 내 명의로 새로 구한 작은 전셋집 열쇠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반지를 팔았고 아들을 위해 도장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손에는 오직 나만을 위한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훈이 녀석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찜질방비 10,000원만 보내줘. 제발. 나는 피식 웃으며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목록에서 녀석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아들 박상훈, 삭제. 며느리 수진, 삭제. 손자 박민수, 삭제. 용서는 아닙니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화면에서 이름이 사라지자 내 마음도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고쳐잡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그냥 나 김순자로 살아가기 위해 내 인생의 문은 이제 내가 엽니다. 마지막 도장은 오직 내 이름 위에만 찍는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